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그새를 못 참고 ICBM을 쐈죠. 사실은 지금 북한이 쐈다기보다도 뒤에서 중국이 오다를 때린 겁니다. 한국이 이제 나토, 미국 이런 급에서 같이 놀면서 이 지금 슈톨텐베르크가 그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가 곧바로 유럽의 안보와 직결돼 있고 유럽의 안보가 곧바로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럽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정말 깝깝하다고요. 또 북한도 깝깝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다를 때려서 저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전체가 결국 뭐랑 맞물려 있냐면 한미동맹이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동맹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토가 나서 가지고 CVID,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대량살상 무기의 해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토가 나서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동맹의 발전 과정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서 일본과도 비교해보고 지금 또 우크라가 나토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맹파리 하면서 이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천석이라고. 조선일보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뭐 이런 자가 대한민국 이른바 최고의 신문의 핵심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품격을 얘기합니다. 이 강천석이가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갖고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할 때 수출 금지는 아니고 신고해라. 미리미리 신고하고 허가 맡아라. 그랬을 때 썼던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패전국 일본이 감히 미국 동맹 대한민국에 개겨? 강천석이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은 당신 같은 따위가 요소를 짓거리면서 흔드는 야바이꾼 주사위가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해주고 싶군요. 먼저 이제 강천석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의 사정을 잠시 짧게 다시 한번 상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겹친 건데요. 하나는 이제 간첩스러운 문재인이가 이제 사고를 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좌좀들의 아성이 된 사법부가 사고를 친 게 있었습니다. 그 둘이 겹쳐져 갖고 일본이 좀 오바지를 한 게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간첩스러운 문재인이가 사고를 친 건 뭐냐면 일본의 불화수소라는 그 기체가 있죠. 반도체 할 때도 쓰고 그러죠. 불화수소 기체가 있는데 이게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어요. 뭐 누구는 일제는 너무 고품질이고 가격이 높아서 왜 쓰냐? 중국제 가서 쓰면 되는 거지. 중국 그게 뭐 수천 톤, 수만 톤 쓰는 게 아니라서 단가가 조금 높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국내에 간첩 같은 조직이 일본에서 이걸 마구 들여올 수 있다는 걸 악용을 해서 수백 톤을 빼돌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백 톤이 증발했어요, 중간에. 아마 앞으로 국정원이 이거 조사하면 그게 북한으로 증발했다는 게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우라늄 238과 235가 섞여 있는 데에서 235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238, 235가 섞여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거냐? 235만. 그걸 이제 농축이라 그러는데 235랑 238 사이에 질량 차이가 있죠. 이게 동위원소니까. 예, 그 중성자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질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5만 어떻게 뽑아내냐? 238로부터 이 불화수소하고 우라늄을 반응을 시키면 육불화수소라는 물건, 육불화우라늄이라는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육불화우라늄. 그런데 육불화우라늄이 한 60도쯤에서 기체가 돼요. 그러면 그 기체의 분자 알갱이가 우라늄 238에 기초한 게 235에 기초한 것보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은 한 60도씨면 70도씨 되는 그런 환경 아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두 개가 갈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여러 번 돌리고 나면 결국은 우라늄 235만 남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라늄 농축은 불화수소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한국을 믿고 마구 실어냈는데, 그걸 써야 되는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물량보다 더 많이 나가서 중간에 한 몇백 톤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런데다가 이제 대법원이 사건을 또 저질러 놨죠. 이거는 대법원 판사 김능환이라고, 퇴직해가지고 인생 제2막 산다고 무슨 조잡하게 뭔지 아니면 성스럽게인지 무슨 가게 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념 있는 무슨 사법부 아저씨인 것처럼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2년에 3.1운동 이후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이 불법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황당한 판결을 이 강제징용에 관해서 내렸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장 김명수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죠. 이 대법원이 합의부에서 2018년에 폭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능한 판결에 바탕한 겁니다. 저는 강제징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 후손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있고 또 느낌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도 시비를 안 걸어요.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이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 판사가 판단할. 저는 판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징용으로 이렇게 판결을 때려놓으면 일본 기업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일본이 이걸 국제재판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비화가 돼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망신을 합니다. 이 국가망신이 어느 정도냐. 요번에 IAEA 사무총장을 민주당이 거의 다구리 놓듯이 몰매하듯이 그렇게 야비하게 다그쳐서 일으킨 국격의 하락보다 더 심각한 하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밑에 김능환이가 이런 사고를 쳐놓으니까 이제 혼자 나서가지고 이걸 풀어보려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사법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엮어가지고 문재인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골로 보냈죠. 아주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이거는 악소리도 못 내요. 윤석열 정부도 이거를 실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싸움을 붙는 게 돼가지고 이거는 실상 공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같은 실상이 공개돼야 돼요. 지금은 이 실상 공개를 못 한다고요.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가지고 블랙리스트라기보다 사전 수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룹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본이 불화수소만 가지고 하면은 좀 힘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좀 오버질을 한 거죠. 그래서 폴리아미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를 깎을 때 쓰는 그러한 몇 가지 부품의 소재 한 두어 가지를 더 집어넣었죠. 그게 오버예요. 일본이 그걸 안 했어야 돼. 하나만 걸었어야 돼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수백 톤이 증발했다. 그거 하나만 걸었어야 돼요. 예. 근데 일본이 그걸 확대해서 하면서 이게 이제 또 여기 반일 죽창파한테 빌미를 줘가지고 이제 반일 죽창이 이제 조국이가 막 죽창 들고 나가자 그럴 때 그때 강천석이가 거기에 맞장구 쳐서 너희 감히 패전국가가 미국 동맹 대한민국한테 개기냐 이따오 취지의 헛소리를 쥐거린 거예요. 아니 조선이 만약에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신문이라면 이거는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원래 발단은 불화수소 몇백 톤 사라진 게 발단이고 원래 발단은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내린 게 발단이야. 참고로 조선일보는 대법원 이 판결 났을 때 그거 이상한 판결이다라고 그 당시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조선 동화 전보다 민족의 자긍심을 세운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물개박수 쳤었어요, 그때.
저는 조선일보 기자님들이 전부 이 두 손이 물개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기형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면 인생이 좀 불행하시겠죠. 네. 자, 이 사정을 밝히기커녕 이러한 헛소리를 하는 게 조선일보 강천석의 수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고 언론의 최고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좀 사정이 좋아졌을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연합뉴스는 좀 온건하거든요. YTN과 달리. 근데 여기 이제 그 유튜브에 썸네일 뽑아놓은 거 보세요. 나약한 나토로 전쟁을 독려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그 젤렌스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 아무 이정표를 나토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초청하겠다도 안 밝혔어요. 언제 가입하겠다는 물론이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야, 가입 날짜 안 박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초청 날짜는 좀 박아줘야지. 전쟁이 끝나면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여기에 이제 썸네일을 이렇게 뽑는 거죠. 가입 초청 일정도 안 줬다. 일단 이거는 진실이 이렇게 일방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째, 국제 무대에서 국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각 국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나마 서방 자유진영에서 그게 어떤 그 공의에 의해서 좀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게다가 서방 자유진영 국가라는 게 각 나라마다 전부 이제 그 투표를 의식을 하거든요. 선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도 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년 총선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놓고 지원하지 않을 거다. 총선 이기고 나면 대놓고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 생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저거죠. 그 미국의 이제 그 워낙 고립주의가 강하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에 그게 몇 년도 선거였나? 40년도 선거죠. 40년도 선거 날까지는 절대로 유럽 전쟁의 40년 11월 유럽 전쟁에 절대로 미국이 인발부되지 않는다라고 길길이 그 얘기하고 울고 다니다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40년 12월에는 아스날 오브 디모크라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거 이기고 나서였어요. 직후에. 이게 이제 정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눈치 없이 판다 깨는데 어떡해.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당분간 무리합니다. 지금 나토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뭐 언제 할 수 있다, 내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훌륭한 무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물적 자원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게다가 지금 푸틴이 지금 이제 망해서 이제 암살을 뭐 내일 모레 당하더라도 하나도 그 놀랍지 않은 아주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푸틴 더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요. 계속 전선에서 러시아군만 계속 깨나가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젤렌스키는 왜 철딱서니 없이 나토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냐. 그건 또 젤렌스키가 또 그 사람도 아마 조만간에 그 선거 앞두고 있죠. 그 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은요, 6.25 와중에도 선거 안 거르고 계속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모르겠어요. 선거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러 가지 선거나 투표를 염두에 두니까 저렇게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 국민들의 그 민족주의적 혹은 그 애국심 그리고 그 어떤 순교자 의식 그러니까 서방과 미국이 충분히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래도 굳세게 끝까지 싸운다. 이런 그 자긍심 이런 걸 불을 질러야 된다고요. 젤렌스키 입장에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저렇게 울어야죠. 울부짖어야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취될 수 없는 일을 자꾸 떠들면서 울부짖는 게 젤렌스키 관점에선 정상인 거고요. 바이든이나 나토 국가들이 아직은 안 돼. 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관점에선 정상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옳은 거예요. 각각의 입장에서.
더욱이 이제 동맹이라는 건 애들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뭐 정의감에 불타서 호의를 할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나토나 이런 군사동맹에 들어가서 이게 상호 방위가 돼버리면 문제가 터졌을 때 세계대전급으로 확 비워야 된다고 한순간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철저한 냉혈의 계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깔고요. 그러면 한미동맹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2023년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 가입이 우크라이나 앞에 지금 큰 태산 같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까마득한 절벽으로 느껴진다면 1953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국인들한테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건 에베레스트 산 높이에 1000배 만배 되는 저 우주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좀 살벌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살벌한 얘기를 많이 해서 중국도 많이 까고. 그래서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며칠 전에 뭐 굉장히 그 좋은 얘기인데도 뭐 여전히 광고 배제된다고 그렇게 그 유튜브에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도와주시면 보다 소신을 갖고 예, 확실하게 깔놈 까는 그러한 컨텐츠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안 도와주셔도 제가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자료도 쉽게 찾고 좀 편하게 하죠. 도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 1953년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 체결일이 그러니까 가조인은 8월 8일인데 53년 정식 체결은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군의 날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정식 체결일과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은 그게 뭐 평양 진격일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단 좀 판이 크다. 우남 이승만이라는 분이 이게 글로벌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충일은 서양에서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 D-Day Memoria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날이죠. 굉장히 유의미한 세계사적으로 엄청 유의미한 날이거든요. 1944년 6월 6일. 그러니까 우리 현충일을 거기에 맞췄다는 얘기는 국군의 날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국이 양자 간에 맺은 조약 중에 첫째 상호 평등하고 둘째 미군 주둔을 못 박은 유일한 조약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미국이 양자 간에 맺은 조약이 몇 개 안 됩니다. 한국, 필리핀, 일본, 영국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자 조약이에요. 나토 다자 조약이잖아. 양자 동맹이 미국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일단 필리핀은 1951년 이제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름이 Mutual Defense Treaty인데 재밌는 게 여기 미군 주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수빅만과 그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그 아키노 정부 때 미군을 쫓아냈잖아요. 그 이상한 그 좌파 진보스러운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그래도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은 하나도 손상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좌좀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도 아니고 주한미군 철거하라라고 꼭 플래카드를 써요. 그럼 만약에 걔들 말대로 주한미군을 철거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체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상호방위조약 안에 미군 주둔이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양자 간에 평등하냐, 양자조약이냐, 둘 사이가 평등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군 주둔이 박혀 있냐, 그 셋을 다 만족하는 거는 4개밖에 없는 양자조약 중에 한미밖에 없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밖에. 일본은 일단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가 아닙니다. 일본은 Security Treaty입니다. 안보조약입니다. 일본은. 1951년 안보조약이 있고요. 그걸 대체한 1960년 안보조약이 있습니다. 1951년 안보조약은 보고 있으면 참 처량해요. 점령군과 피점령국 사이의 조약이라는 느낌이 팍 나요. 51년 조약은.
그 다음에 1960년 조약은 기지조약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공당하면은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막아주는데 미국이 침공당하면은 일본은 막질 않아요. 즉 너희들의 군사력은 감히 우리를 막을 정도의 수준까지도 안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같은 나라는 우리 뭐 맞고 자시고 그거 끼는 거 싫어. 평등하질 않아요. 양쪽의 권한과 의무가 평등하질 않아요. 영국이 1958년 상호방위조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이 Treaty on Nuclear Atomic Energy for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상호방위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조약이에요. Treaty on Atomic Energy for Mutual Defense.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 이름이 그러니까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라 상호방위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과 영국 간의 핵무기 기술과 원잠 기술의 공유가 규정돼 있고요. 보면 뭐 특허가 어떻고 뭐 보안은 서로 어떻게 지켜,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술 도입 계약이에요. 일종의. 굉장히 길고 기술 도입 계약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조약인데 그럼 당시 한국은 뭐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족탈불급의 초강대국이에요. 미국과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둘이 평등한 언어로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황당한 조약인 거예요. 저 조약이. 뭐 미국의 손을 많이 비틀은 거죠. 우리 저 우남 할아버님이 아주 미국 손을 많이 비튼 겁니다. 자, 일단 구절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이 상호방위 조약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제대로 조명한 데가 없어요. 오늘 제 얘기 중에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느 학자도 주목하지 않았던 게 한 두세 포인트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학위 논문 한두 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누가 인용을 하시려면 제발 백모를 인용해 주시면 이제 일생일대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2조 같은 걸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미국과 대등한 위치라는 걸 팍 풍겨요.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정치적 독립성과 안보가 외부로부터 무력 침공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타방과 협의한다. 한미 양국은 따로 혹은 함께 자력으로 혹은 타방의 원조에 의해 무력 침공을 막아내기에 적합한 군사력을 육성해서 유지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본 조약을 실현하고 본 조약의 근본 취지를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합의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 이 조면 이제 앞에 무슨 뭐 유엔 헌장 정신 뭐 이런 거 좀 1조에서 거론하고 2조면 바로 모두인데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이 대등하잖아. 대등하다고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나 겁나 누가 나 침공할 것 같아 라고 겁이 나면 바로 한국이랑 협의해라. 너무 재밌잖아요.